아들아, 냉큼 앞장서야지. 오만상을 찌푸리고 서 있는 동생의 핀 발목에 대고 혀를 날름거린 나는 껑충 걸음으로 엄마를 앞장섰다. 낮게 흐느끼는 동생의 울음이 발목을 잡고 늘어졌으나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다. 엄마 또한 매정하게 뒤돌아보지 않고 내 뒤를 따랐다. 나는 영천시장에 올 때마다 매번 진해의 뱃속에 들어서고 있다는 상상을 하곤 했었다. 독립문 쪽으로 난 시장 입구를 진해의 머리로 치면 반대편은 진해의 꼴이었다. 몸통이 되는 시장 중앙 통로는 워낙 폭이 좁아 손수레 행상이 오갈 때마다 행인들이 비켜서야 할 형편이었지만 길이만큼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길었다. 중앙 통로의 좌판을 서너 개 지날 때마다 좌우측으로 사람 하나 드나들 정도의 비좁은 통로들이 마치 진해의 발처럼 끊임없이 꼬무락거리며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통에 없는 것이 없는 진해 뱃속은 밤낮 없이 인파로 붐볐다. 만일 공중에서 영천시장을 내려다볼 수 있다면 독립문과 서대문 형무소를 향해 머리를 조아린 채 끊임없이 꿈틀 때는 거대한 진해 한 마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붉은 석양이 깔리는 저녁이 되면 좌판마다 매달린 백열전구들의 불빛과 함께 잔뜩 돋오른 붉은 진해의 위용은 그야말로 장관일 것이다. 도라지 한 근에 얼마요? 이리저리 좌판을 둘러보던 엄마가 드디어 흥정을 시작했다. 시장 바닥에 질척한 느낌이 실어 까치발을 세우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엄마 근처로 다가갔다. 고무신이 바닥에 끌리며 나를 따랐다. 둥글게 뭉쳐놓은 나물 몇 가지가 비스듬히 통로 쪽으로 기울어진 좌판 위에 놓여 있었다. 줄느러니 늘어선 출발 직전의 달리기 선수들 같았다. 좌판 모퉁이에 쪼그려 앉은 나는 물이 가득한 빨간 대야에 슬그머니 손을 넣어 껍질 벗은 도라지를 톡톡 건드리다가 별 생각 없이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숨이 덜컥 막혀버렸다. 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은 나는 가슴을 감싸 쥔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동공이 자꾸 위로 떠올라 눈썹에 매달리려 했다. 놀란 엄마는 질척한 장바닥에 급히 나를 눕히고 잽싸게 내 허리띠를 끌었다. 그리고는 가게 주인을 향해 악쓰듯이 냅다 소리를 질렀다. 찬물이 필요해. 빨리 찬물 좀 갖고 와요. 숨이 가쁜 정도가 아니었다. 숨통이 조여드는 통증은 끔찍했다. 내 주위를 둘러싼 행인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고 분간할 수 있는 것이라곤 빛과 어두운 형체뿐이었다. 그때였다. 행인 사이로 물바가지를 들고 다가오며 소리치는 그 아주머니, 버서석거리는 엄마의 치마 소리와 섞였음에도 나에게 썩은 부추를 건네던 그 아주머니의 목소리까지 기억났다. 자꾸 혼미해졌다. 엄마는 특유의 매운 손으로 내 뺨을 여러 차례 후려쳤다. 아프지도 서럽지도 않았다. 의식이 점점 더 아득해져가는 그 순간 환한 색채가 눈에 들이닥쳤다. 칙칙한 색의 옷들이 대부분인 행인들 틈에서 눈부시게 환한 노란 원피스 차림의 그 소녀가 거짓말처럼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선미야, 여기서 뭐해? 무슨 일이냐? 선미? 그래, 이름이 선미였구나. 그러나 나는 몰려드는 졸음을 막을 수 없었다. 선미의 아빠인 듯한 아저씨의 얼굴이 내 눈안에 들어쳤다. 낯설었지만 포근함이 느껴졌다. 나는 편하게 두 눈을 감았다. 마치 신장개업집 앞에서 흔들리는 공기인형처럼 나의 상체가 출렁이기 시작했다. 날 들쳐업고 영천시장을 벗어나 서대문 내거리 쪽으로 달려가는 아저씨를 엄마와 선미가 뒤에서 바짝 쫓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무에 접붙은 것처럼 그늘에 머물다 보니 그늘 밖 열기가 전혀 실감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골목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나돌아다니는 자체를 미친 짓으로 여길 만한 말복 오후 집집마다의 창문을 아무리 눈여겨봐도 흔히 어른거릴 법한 움직임은커녕 마치 전염병이 돌아 인적이 끊긴 동네처럼 짖는 개 한 마리 없이 고요하기만 했다. 선풍기 앞에서 무기력하게 비몽사몽하고 있을 동네 주민들과 지저댈 기력도 없이 보온병 속처럼 데워진 계집 구석에 틀어박혀 긴 혓바닥을 늘어뜨린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을 개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갑자기 개처럼 짖고 싶었다. 마당에 붙들린 개들이 나를 따라 목에 두른 사슬을 탬버린처럼 흔들며 바닥을 차다가 개밥 그릇 뒤엎는 소리마저 사익가락이 되는 활기를 채우고 싶었다. 그러나 그깟 소동으로 그늘에서 쫓겨나기는 싫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늘에 박혀있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땡볕에 나가야 할 때를 결정하는 것은 역시 고역이었다. 담 위에 걸쳐놓은 고깃덩이가 젖은 신문지를 비집고 나와 핏물에 이어 육즙을 내고 있었다. 한층 길어져서 이젠 도저히 손에 쥘 수 없을 정도로 흉물스럽게 늘어진 실제 쥐처럼 변해 있었다.
나는 발치를 위협하는 땡볕과 그만큼 좁아진 그늘을 보았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함께 넘실 때다 방심했는지 어느덧 땡볕에 밀려 남아있는 그늘이 겨우 서너 뼘에 불과했다. 나무 위를 보았다. 여전히 날 노리고 있었다. 더 이상 숨는 것도 무리였다. 그늘의 틈새를 찾아낸 땡볕이 급기야 날카로운 빛의 검으로 나를 정통으로 내리찍기 시작했다. 어느새 등 언저리와 정수리까지 덕지덕지 번진 땡볕에 흡사대인 것처럼 쓰라렸다. 선미? 그래, 나야. 이혼남 챙기는 사람은 그래도 나밖에 없지? 짓. 그동안 잘 있었어. 오늘 시간 돼? 괜찮으면 들러. 들러? 복날이잖아. 삼계탕 해먹자. 마을버스 내리면 건너편에 털보네 정육점이라고 있을 거야. 목살 조금 사와. 우리 집 골목 기억하지? 쭉 들어와서 장미빌라 끝동. 선미는 결혼과 비켜서기 위해 사귀던 나조차 단칼에 끊을 정도로 독립적이었다. 독신에서 더 나아가 싱글맘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는 천편일률적인 가정의 틀을 깨고 싶어하는 그녀의 주관 탓에 난 항상 힘들었다. 충격요법이랍시고 슬쩍 디밀은 이별이란 단어 앞에서조차 조금의 망설임도 없던 그녀의 단호한 선택은 어렵사리 운을 뗀 내 말문조차 막아버렸다. 대로 주고 말로 받게 된 나의 상심은 컸다. 같이 한 추억의 시간들이 더 덥다 못해 그녀만을 위했던 유의처럼 여겨졌고 나의 감정이 한껏 조롱당한 뒤 뒷골목에 버려진 듯 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치밀어 오르는 부하를 견디다 못한 나는 이별을 빙자한 설득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그 행동이 내 의중을 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와의 상황을 어찌 수습해야 할지를 미루기만 하던 나는 그녀와 당분간 연락을 끊고 지냈었다. 그러다 보면 서로의 혼란스러웠던 감정 따위는 흐지부지 되리라 믿었고 양가 부모들이 동의한 결혼 문제 또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래 여자들이 막연하게 꿈꾸는 독신 생활을 동경하는 정도로 가볍게들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역시 녹록치 않았다. 문제는 오히려 내게서 발생했다. 곳곳에 도살인 삶의 변수들을 모두 피하며 내 의도대로 산다는 것, 나로서도 역부족이었다. 선미 앞에서 이별이란 단어를 꺼낸 순간부터 조직적으로 해방을 놓으려는 듯 수많은 변수의 지뢰들이 내 발 아래에 쫙 깔려버린 것이다. 선미와 연락을 끊고 지내는 동안 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던 프로덕션의 애니메이터 여자 후배들과 어울렸다. 술을 마실 때마다 연민에 빠지는 우울함을 습관처럼 즐기던 나는 내게 유별난 관심을 보이는 어느 후배와 몇 차례 어울리다가 예정에 없던 결혼이라는 수순을 밟아야 했다. 하고 많은 변수의 지뢰들 중에서 임신이라는 발목 지뢰를 제대로 골라 밟은 것이다. 식을 올려야지 어쩌냐. 그나저나 선미 부친께는 뭐라 해야 할지. 연락을 안 드릴 수도 없고. 어머니는 더 이상 내 등짝을 후려치진 않았다. 대신 표정을 굳게 닫고 문 밖 허공을 응시하며 옛날처럼 혀를 찰 따름이었다. 갓 제대하여 취업 준비 중인 동생이 옆에서 싱겁게 웃고 있었다. 형수 될 여자가 자기보다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동생과 언뜻 눈이 마주쳤다. 동생이 피식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다. 선미에게 충격을 주기 위함이었다지만 막상 닥친 이별에 대해 진지한 고민 없이 시간에 묘하게만 맡긴 내 실수였다. 투정 어린 내 방황의 책임도 면키 어려웠을 뿐더러 자기 연민에서 비롯된 정욕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나는 이미 임신해버린 후배 서영과 별 도리 없이 봄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그해 가을 우리와 전혀 다른 혈액형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자 핏줄이 다른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둘 수 없다는 어머니의 완강함에 밀려 처가의 별 저항 없이 아들의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이혼을 했다. 아내 서영은 아이와 함께 그녀의 이모 댁으로 거처를 옮겼다. 고향집 대신 친척집 더부살이를 택한 그녀의 처지가 가련했건만 그녀는 의외로 그리 슬픈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토록 짧은 기간 동안 숨가쁘게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치를 때마다 나는 작은 행동이나 결정 하나가 초래한 엄청난 결과들을 보면서 매번 깜짝깜짝 놀랐다. 어쩔 수 없었다 라고. 그래도 성을 물려줬으니 아빠 노릇은 해줘야 되는 것 아냐? 특유의 부드러운 말투에 실렸지만 가시돋친 충고였다. 이혼 직후 취기를 빌미삼아 응석이라도 부려볼 요량으로 선미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정신이 멍해졌다. 삶에 대한 가치와 목표도 없이 세월을 축내던 중에 떠밀리다시피 치른 결혼에서 내가 누리고자 했던 의미는 진정 무엇이었을까? 반려자인지 한낱 여자인지 아내에 대한 자각은커녕
마지못해 올린 결혼과 너그럽게 끝낸 이혼을 통해 자기적인 안정이나 이기적인 안위만을 바란 것은 아니었을까. 선미가 바라는 것은 어쩌면 나의 정직하고도 분명한 태도일 것이다. 결점을 인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명분도 없이 합리적인 이성의 판단을 눈감거나 주저해온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다. 위선의 허울을 쓰고 뜨거운 가슴 없이 삶을 흘리던 나는 얼치기 중에 상얼치기였던 것이다. 그늘을 벗고 땡볕에 나선 나는 지금 선미에게 또는 서영과 그녀의 아이에게도 갈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몸을 돌려 담벼락을 마주한 나는 바닥에 손을 짚고 냅다 박차 올라 물구나무를 섰다. 허공에 뜬 두 발이 갈대처럼 휘청거리다가 곧 균형을 유지했다. 땡볕이 내리꽂은 빛의 검으로 인해 온몸은 이미 화상을 입은 듯이 열기가 대단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오직 매사를 나름대로 저울질 해왔던 내가 나의 무게나마 스스로 버틸 수 있을지 나와 연관된 일들의 경중을 따지거나 실리를 위해 이기적으로 들이댔던 잣대의 모호함에 의문을 품은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팔이 간헐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쉽지 않았다. 어금니를 앙다물고 버텼으나 한번 요동하기 시작한 팔은 멈추지 않았다. 경련이 일고 있는 얼굴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붉게 부풀었고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목에는 붉어진 핏줄이 유난했으며 울대뼈가 오르내리는 속도도 현저히 느려졌다. 간간이 거친 날숨에 섞여 나온 침이 마구 얼굴에 뿌려졌다. 도대체 왜 숨통이 조여드는 것일까? 늘 무기력한 내 유약한 요소와 더불어 주체할 수 없는 현실이 절박하게 맞물리기만 하면 마치 해살을 놓으려고 뻗치는 요사스런 악의 기운처럼 다가와 숨을 가쁘게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나는 곧 땡볕 한가운데에 고꾸라졌고 숨통을 옥죄는 질식이 점점 더해갔다. 누군가의 등에 엎인 채로 퍼뜩 정신이 났다.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춤추는 공기인형처럼 내 몸이 좌우로 까딱거릴 때마다 뭉글뭉글 피어오르는 땀 냄새와 비릿한 날고기 냄새가 났다. 그 덕이라고는 믿기 힘들었지만 신기하게도 숨구멍이 조금씩 트이고 있었다. 겨우 고개를 돌려 누군지를 살폈다. 기가 막혔다. 정육점 주인 그 털북숭이였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게다가 샌들 뒤축이 바닥을 찢는 소리가 귓가에 요란하게 따라붙고 있었다. 나는 힘겹게 나머지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마치 바늘처럼 뾰족한 빗다발이 쏟아져 들어와 빈틈없이 망막에 꽂혔다. 그 순간에 눈을 감았는지 뜬 채로 버텼는지조차 감각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심이 굉장했으나 어느 순간 차츰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이를 들쳐 업고 맹렬히 뒤따르는 여자가 보였다. 샌들이 바닥에 번갈아 닿을 때마다 민첩하게 발목을 붙잡는 분주한 그림자가 짙고도 선명했다. 반면 내 머릿속은 점점 하얘지고 있었다. 결혼식장에서 스치듯 인사한 것이 전부인데 기억하기 힘들겠지. 나는 하나뿐인 조카 사위니까 기억한 것뿐이고. 아플싸. 연결고리에 매듭이 풀리는 순간 내 처지는 참으로 암담했고 처참했다. 그렇다면 나를 그 정육점에 보낸 선미의 의도는 과연 우연이었던 걸까? 골목 어귀에서 한참을 서 있더군. 그러다가 뜬금없이 물구나무를 서더라고. 그걸 보고 난 무릎을 탁 쳤지. 그리고 가게로 냅다 뛰어 들어간 거야. 뒤집어 놓으니까 진짜로 저울이 지 무게를 달더라니까. 그리고 나가보니까 자네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드려요. 이모부 님. 일단 응급실에 빨리 가보자고. 젊은 사람이 강단도 없이 왜 그리 팩팩 쓰러져? 자네 혹시 간질 있나? 마지못해 조카도 불렀네. 얼굴이 후끈 달아오를 정도로 정말 부끄러웠다. 나는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짓눌렸다. 언제나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고 나는 그저 속절없이 내던져진 채 그저 선택만 할 뿐이지 않는가. 운명을 이끈 우연이든 우연을 가장한 누군가의 의도였든 간에 나는 오직 선택만 할 뿐, 내 인생을 통틀어 계량과 통계나 분석을 통해 주도 면밀한 판단으로 계획된 삶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지 않은가. 사실 걱정은 안 되었다. 무엇을 택해도 낯선 삶이라면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겠는가. 시작도 몰랐고 끝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삶이 어디로 흐른들 그것이 지금 내게 무슨 상관이랴. 이모부의 목을 살포시 끌어안았다. 땀으로 흥건한 면 셔츠가 피막처럼 휘감긴 그의 넓은 등에 머리를 기대니 숨쉬기는 무척 편해졌으나 목이 메어왔다.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바람을 가르듯이 달리는 서영은 마치 한 줄기 빛을 쫓아 어둡고 참담한 동굴을 막 헤쳐나온 생존자처럼 악착스럽고 야무져 보였다.
큰 눈망울은 여전했고 가끔씩 입술 사이로 하얀 치아를 살짝 드러내며 뛰고 있었다. 그녀의 등에 엎인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녀석의 눈망울에 불안이 그렁그렁 매달려 있었고 좀처럼 떨어져 나갈 기세가 아니었다. 나는 아이를 향해 그 불안을 향해 손을 쑥 내밀었다. 그러나 아이는 슬그머니 서영의 등끈을 속으로 몸을 움츠려 숨고는 파닥거리는 가슴으로 가쁘게 숨을 내쉬었다. 나는 아이를 향해 내민 손을 결코 내려놓지 않았다.